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힘든 때 내년을 기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봄꽃 축제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여의도 윤종로는 오늘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요. 경남 진해에서는 57년 만에 군항제가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봄꽃이 폈지만 마냥 반가워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정부는 이르면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꽃구경은 다음을 기약하더라도 시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꽃이 피는 것은 봄이 오는 신호라고 하죠. 당장 꽃을 즐기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견딘다면 코로나19로 빼앗긴 봄이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각 당의 움직임은 어떤지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지연되면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이게 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하루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 늘어나서 지금까지 누계 환자가 9,976명, 9,9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는 오늘 자정 기준 169명이었는데 0시 이후로 4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173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완치 환자는 5,82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해외 유입에 따른 2차 감염 사례도 늘면서 지금 자가격리의 중요성을 방역당국이 더 강조하고 있어요. 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주간의 해외 유입 사례 508건 가운데 2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약 8%, 41건이라고 합니다. 권순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해외 유입 사례에서 2차 전파는 대부분 동거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족 간 전파도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서울 거주 입국자들에 대해 전원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해외 입국자가 많은 서울시가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조치를 하기로 한 거라고 이 의의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부터 이 입국하는 서울 거주자는 공항에서 발열 체크를 거친 뒤에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무증상자들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잠실 종합운동장에 이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박 시장은 일단 귀가하게 되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가격리 중에 별도로 선별진료소에 나와서 검사를 받는 게 위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네. 입국 즉시 검사를 받게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무증상자의 경우에도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이게 네. 유증상자는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자가격리가 됐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다 일단 검사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외 입국자 전용 선별 진료소를 잠실 종합운동장에 설치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같은 지역에서 그런가요? 송파울 지역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서울시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게 그 잠실 종합운동장이 정확하게 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구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근데 왜 반발을 할까요? 일단 송파 지역에 이제 뭐랄까요, 지역민들의 좀 불안감 그리고 불만을 좀 부추긴달까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송파 을 지역에 이 여야 후보가 모두 이 비슷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는데요. 이 야당의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잠실운동장이 옆집도 아니고 이런 전시행정을 벌이냐 제정신인가 라면서 당장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나중에 다시 글을 한 개 더 올려서 잠실 모 아파트나 이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서울시발 속보가 뜬 뒤에 캠프로 걱정 가득한 문의를 줬다 하면서 이 모셔온 해외 입국자들 검사한 뒤에는 스쿨버스에 태워서 각자 대구로 모셔다 드리는 거냐. 귀가하셔야 되는 1,000명 중에 상당수가 매일 종합운동장 인근 대중교통 식당 등을 이용할 텐데 당연히 인접 주민들은 걱정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민주당 최재성 후보도 이 서울시의 이 오늘 발표에 대해서 취지에는 동의하나 방법이 틀렸다. 종합운동장에서 일괄적으로 검사해서 개별 귀가시키는 방법은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최 의원은 검진을 하려면 각 자치구별로 하는 게 맞다면서 각 자치구에서 검사를 받게 하고 귀가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주민 불안감도 덜고 예방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주민들의 불안감, 이제 불만을 좀 이 여야 후보들이 좀 거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 전체로 보면 사실 이렇게 종합운동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네. 좀 이렇게 넓은 시설에서 한꺼번에 이제 하는 게 아무래도 관리하기는 편하고 사실 자치구별로 흩으면 사실 그만큼 좀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오히려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하필 그 시설이 위치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울시 전체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이 우리 동네에서 이걸 검사를 받고 혹시 만약에 거기 어떤 확진자나 아니면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루에 최대 1,000명까지 와서 검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네. 좀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거는 그건 좀 인지상정할 것 같긴 합니다.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실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그냥 공항 가까운 쪽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던데요. 네. 서울시 안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항 근처 이를테면 강서구 이런 데 만든다고 하면 또 거기도 주민과 후보들이 거잖아요. 반발할 테고요. 네. 참 서울시가 지금 이제 후보들이 전혀 설득력 없는 얘기를 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구로구 만민 중앙교회 관련 확진자 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서울 관악구에 따르면 이 구로 만민 중앙교회 관련 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이 관악구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앙동에 거주하는 50세 여성 이 중앙교회 신도가 양성 결과를 통보받아서 관악구 37번 환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19일 이 만민 중앙교회 목사 최모 씨와 접촉을 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최 목사는 지난달 28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이 서울의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최소 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국내 사망자 가운데 집단 감염과 관련되어 있는 환자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네, 오늘 방역당국의 이 통계 집계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늘어난 4분은 빼고 네. 오늘 자정 기준으로 이제 집계가 됐던 사망자 169분 중에 102명이 이제 집단 발생 사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 60.4% 정도가 그런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를 정확하게 보면 신천주교회 관련이 이 중에 21명, 12.4%였고요. 청도 대남병원이 9명, 그리고 요양병원 35명, 기타 의료기관 17명, 그리고 요양원 14명, 기타 사회복지시설 6명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집단 발생 외에는 이제 확진자를 접촉한 사례가 13명,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서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54
64명이었습니다. 이 사망한 환자 169명 중에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70대 남성 1명 뿐인 걸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 좀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걸로 지금까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뭐 기저질환 중에는 심뇌혈관 질환 등 순환기계 질환이 78.7%로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던 의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저도 사실은 좀 놀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보였다면서요? 예, 이 보도는 이제 그 오보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연합뉴스 통신사가 오후 2시 48분 정도에 이 코로나19 확진 내과 의사 숨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이 기사는 오전 8시 30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그 A 원장이 숨을 거뒀다.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사례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몇 시간 뒤에 이게 오보로 밝혀졌는데요. 경북대병원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의료진이 사망했다는 보도는 오보라면서 이 A 원장은 중증인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연합뉴스는 통신사 아닙니까? 언론사에 기사를 공급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것도 딱 한 군데 있는 국가기관 통신사죠.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저 국정감사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이 보도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연합뉴스가 이렇게 선고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제 특히 인명 관련 보도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연합뉴스가 이 2시간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했고 제가 나오기 전에 봤더니 사과문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반 두께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콜롬비아 이반 두케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 코로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최근 콜롬비아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와 애도를 표했고, 두케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에 훌륭히 대응한 걸 축하한다면서 한국의 대응을 깊이 존경하며 배우기를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세안 플러스 3 이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 앞서서 이제 한국을 포함한 이 G20 정상들이 지난달 26일에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가진 바가 있는데요. 이에 이어서 이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추진 중이라고 이 청와대 그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네. 그 G20에 이어서 이 아세안 플러스 3 이 정상 특별 화상 회의가 성사가 되면 이 국제 연대 및 협력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G20 회의에서 의견이 모인 여러 사안에 대한 공감대가 더 폭넓게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와 많은 교류가 있는 아세안 국가와의 공감대 형성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0시를 기해서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네. 민주당하고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공동 출정식을 열었죠. 네, 뭐 이것도 여야 공이 비슷한 풍경인데요. 네. 어제는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정책협약식이라는 행사를 했고, 오늘은 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역시 국회 로텐더 앞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 제목은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열렸는데, 특히 이번 중에 이 출정식에 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참석을 해서 이 직접 이제 그 출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새는 두 날개로 난다고 한다면서 반드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대승하고 비례대표에서도 시민당이 대승해서 이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은 총선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선거 대책회의를 열었죠. 네,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약간 역할 분담이 일어났는데요. 네. 뭐 김종인, 박형준 위원장 등 이 선대위원장단과 또 유승민 의원은 이 다른 후보들을 이제 지원하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후보들을 지원하는 광폭 행보에 나섰고, 황교안 대표는 본인 종로 선거에 집중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분담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하신 수도권 선거대책회의는 오늘 오전 경기 이제 수원시에서 열렸었는데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 회의에서 현재 여론조사가 결코 선거 결과와 직결되지 않는다면서, 이 여론조사를 보면 통합당이 아주 열세지만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적이 있다, 초반 결과가 대세를 장악할 걸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참석자들의 좀 사기를 북돋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그러니까 오늘 0시에 새벽 그 선거운동이 기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서울 민생 현장을 찾은 데 이어서 네. 오늘 아침부터 수원, 오산, 용인, 광주, 남양부, 의정부 여기를 모두 하루에 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그럼 이번 총선에
최대 승부처 중에 더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종로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황 대표는 사실 원래 오늘이 선거운동 기간 첫날이면 네. 보통 당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중앙당 출정식 막 이런 행사를 하고 또 이제 그 선거에 나선 주변 후보들을 막 지원하고 다니고 보통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오늘은 그러지 않고 그냥 종로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오늘 그 뭐 참석 그 갔던 장소들을 보면 뭐 통인동 재래시장, 그러니까 통인시장하고 뭐 통인동 골목, 마을버스 정류장, 편의점 뭐 이런 데를 갔고요. 그래서 이 지역 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이건 황 대표뿐만 아니라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시장 등 이 통합당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도 이 지역구 표심 다지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요? 예, 이낙연 위원장은 오늘 자정을 기해서 역시 종로구의 한 이제 그 마트를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요. 이 위원장은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종로 지역구 일정 외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일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뭐 국난 극복이 당의 공식적인 선거 목표다. 야당 심판론은 당에서 오래전 사라진 이야기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고요. 뭐 그 여권의 비례정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그리고 뭐 민생당 일부 후보들이 뭐 이낙연 대선 마케팅을 펴고 있는 것, 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정치권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그 주제들에 대한 뭐 토론이랄까 답변도 있었습니다. 지금 민생당과 일부 무소속 호남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네. 이낙연 지금 후보와 함께 있는 사진을 뭐 찍어가지고 게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뭐 그 특히 이제 호남 지역구인 뭐 민생당 또는 이제 뭐 무소속 후보들이 뭐 네. 그 자기가 이낙연 이 위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낙연 이제 위원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민주당은 지금 거의 친문 세력이 장악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선이 돼야 이낙연 이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찍어달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토론회에서 이 질문이 나왔는데 이낙연 위원장의 답은 쑥스럽고 거북하다 하면서 저를 사랑해주는 건 고맙지만 혹시 선거에서 유권자 판단을 흐리기 위해서라면 사양하고 싶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대선 지지율 뭐 1위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이낙연 후보가 전 총리는 호남에서 확실히 인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남지사도 지냈으니까요. 네. 그리고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의 선거운동 첫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민생당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광주 호남 민심 쪽에 좀 네.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뭐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김정하 대표 같이 이 광주 그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이 선거운동을 공식 시작을 했고요. 정의당은 좀 승부 지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정미 전 대표가 인천 연수울 지역구에 출마해서 지금 민경욱 의원과 이 본선 총선 대결을 펼치는데 네. 여기서 중앙당 선거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대표가 이제 출마한 경기 고양갑 지역구에서도 이 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 뭐 마라톤 경험을 살려서인지 국토 종주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틀째를 맞았고 여수에서 광양까지 이제 도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마라톤으로 뛰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차도 타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차는 안 탄 것 같고요. 네. 뛰다가 걷다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광양은 가까우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예.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체력이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선거가 한 13일 정도 오늘 네. 조금 있으면 이제 12이틀 정도 남는데요. 뭐 하루에 30km씩 정도 이동할 예정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서울까지 그렇게 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뭐 계획상으로는요. 지금 건강 관리도 또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정미 후보하고 심상정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단일화 얘기는 안 들리고 있는 거죠? 예, 그 심상정 대표가 그 지난 일요일이었나요? 일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에 이제 어디 저 토론 자리에 나와서 뭐 당대 차원의 단일화는 없다면서도 뭐 개별적인 거는 좀 아직까지 완전히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었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네.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그런 압박을 더 받지 않을까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총선 격전지 얘기 조금 더 해보죠. 민주당이 광진을 지역에 출마한 고민중 후보 지원에 대해서 총력을 지금 기울이는 모습인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원 유세에 이어서 오늘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까지 나섰어요.
네, 그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1월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거의 정치적 행보는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그 고민정 후보의 자양 사거리 출정식 현장의 모습이 저 보였습니다. 그 임종석 전 실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을지, 뭐 갈등과 소모적 정쟁 속에 빠져들지 중요한 결정이 걸렸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 고민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혹시 고민정 후보 외에 다른 후보도 지원할 계획이냐,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이 고민정 후보, 그리고 또 뭐 동작을의 이수진 후보, 뭐 중구성동을의 박성준 후보 캠프를 돌면서 정책협약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민주연구원은 집권당 싱크탱크로서 민주당 주요 후보들의 지역 선거를 정책 선거로 유도하는 한편 자당 후보들의 정책 영역을 부각시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서로 간에 박빙인 지역에 좀 더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이 사실상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관계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도 사실 뭐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정철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했다면서요? 예, 뭐 이해찬 대표도 저번에 한번 이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견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양정철 원장도 오늘 이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고민정 이 후보 이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었는데요. 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고,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인지 좀 깊이 살펴보고 그런 선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상당히 좀 세게 비판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내가 진짜 일꾼이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 그 오세훈 후보는 이 고민정 후보 이 상대방에 대해서 한 달 전까지는 광진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좀 깎아내리면서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친하다, 시장과 당이 같다, 이낙연이 후원회장이다라고 한다면서 제 눈에는 고민정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가짜 일꾼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대구 수성갑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 김부겸 후보 이 총선 출정식에 이어서 대권 도전 선언까지 했어요. 지금 국회의원도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대권 도전을 선언한 거예요? 예, 뭐 국회의원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뭐 대선 출마는 누구든 가능하긴 합니다만, 네. 오늘 총선 출정식에서 좀 뭐랄까요, 이 자리와 좀 어울리지 않는 이제 그런 깜짝 선언이 나와서 좀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김부겸 의원이 오늘 이 대구 수성구 범원의 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8년 전 대구에 내려오면서부터 도전을 시작한 포부가 있었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는 꿈과 포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대망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도 그럼 나도 대권 후보다 뭐 이런 식의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호영 의원은 이 김 후보의 이 대선 관련 언급에 대해서 바로 입장문을 내고, 네. 김 후보의 대권 도전 선언이 이번 총선 대의인 문재인 정권 심판에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저 역시 통합당 대권 후보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대권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면 지역민들의 어떤 기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최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뭐 수치를 얘기하면 자세한 걸 다 얘기해야 돼서. 예. 근데 아무튼 좀 보면 여기가 상당히 좀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지역구 현역인데 불구하고 뭐 박빙 내지는 조금 좀 이제 어려운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구 지역이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오늘 이렇게 뭐랄까요, 이 여론과 이 시민들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언행을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에 국민들이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어서 4월 총선 투표율이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의향을 조사를 했더니 예상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네, 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이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이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2.7%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뭐 이게 좀 뭐랄까요, 도덕적인 의무에 대한 질문이라서 보통 이런 거는 대부분
투표하겠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경향이 하겠다고 좀 하는 경향이 있죠. 있긴 하지만 네. 좀 유의미한 비교가 될 수 있는 거는 4년 전,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한 1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때는 63.9%인데 이제 이번에는 72.7%니까 약 8.8%포인트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4년 전과 비교해서도 좀 이렇게 총선에 대한 관심이나 이 참여 의사가 조금 높아진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20대 총선은 투표율이 56%였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러면은 투표 의향이 이렇게 더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60% 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투표율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까 도덕적 의무감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아무도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더 높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좀 분석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투표 참여 의향을 밝힌 유권자 중에 이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사전 투표일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밝힌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이 투표하겠다고 밝힌 의향층 가운데 26.7%, 4명 중 1명 이상은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투표 날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릴 걸 걱정할 수도 있고 코로나19 확산이나 이런 것도 걱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나눠 갈 때 약간 좀 한가한 시간대 가서 투표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또 해석이 되겠네요. 그리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상대적으로 뜨겁게 나타났는데 국내 최대 포털 서비스 네이버가 총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오늘부터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이 실시간 검색어 보통 줄여서 실검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실검 조작이 좀 여론 조작 수단으로 좀 허용된다던가 아무래도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네이버를 비롯해서 포털이 이런 조치를 한 건데요. 그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는 오늘 자정부터 중단이 됐고 총선 투표 종료 시각인 오는 15일 오후 6시에 원상복구됩니다. 또 다음도 올해 2월 20일부터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연관 검색어도 지금 이름을 쳤을 때 연관 검색어나 이런 것들도 안 나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동 완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보자 이름 홍길동을 쳤을 때 보통 관련 뉴스가 나오면 홍길동 논란 의혹 이제 이런 게 옆에 자동으로 뜨는데 아들 딸 관련돼 있으면 아들 딸 이름까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더 이상 그러니까 15일까지는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총선 거리두기에 나섰어요. 청와대는 국민청원 가운데 선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게시글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선거일인 15일까지 국민청원 운영 정책을 일부 변경해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비방하는 등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 가운데서도 선거 및 정치 관련 글의 경우 답변 기일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미성년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신진희 변호사를 이 피해자 법률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국선 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무부가 위촉한 국선 변호인은 현재 신원이 파악된 16명의 법률 대리를 하게 되는데 이 16명 중에 미성년자가 7명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한 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해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고자 했다고 이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신진희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들의 이칠거리를 위해서 피해자 13명이 희망하고 있는 개명 작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인터넷 공간에서 이 여전히 유통될 가능성이 좀 있는 이 피해자 성착취 영상물 삭제에도 이 착수를 했는데요. 검찰이 지난해 자체 개발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상물 원본과 이 영상 DNA 값이 일치하는 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협조를 거쳐서 불법 사이트 주소 이 동영상을 방통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삭제하고 접속 차단 조치하게끔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박사방 피해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금전지급 제한에 속아서 피해가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요건에 따라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이 제공되고 만약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 임대주택 등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거나 소지한 피의자 140명을 지금 검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고요? 네, 어제까지 경찰 수사한 결과를 보면 그 SNS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대화방 운영자 등 총 140명을 붙잡아서 이 중에 23명을 경찰이 구속을 했는데요. 근데 140명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가 25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가 78명, 그러니까 10대, 20대를 합치면 뭐 거의 대부분 그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거고요. 네. 30대 30명, 40대 3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140명 가운데 대화방 운영자는 29명에 달하고 유포자가 14명, 그리고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97명이었습니다. 다만 20대 25명 가운데서도 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지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네, 그 공익근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26살 최모 씨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에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최 씨는 이 조주빈이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익근무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여성계 대표들과 만나서 엄중 처벌하겠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요?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여성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오늘 낮 12시께 이 경기 과천정보청사에서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또 SNS를 이용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 또 사회 변화 속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그리고 여성인권진흥원 등 이 여성단체와 여성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투표 의향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론조사 개요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조사 기간은 지난 3월 23일, 24일 양일이었습니다.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했고 표본 프레임은 유무선 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응답률은 1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에 따르면 계속 협의 중에는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타결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 무급휴직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손지호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함께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방위비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져서 이제 좀 다행이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어제 새벽에 곧 타결될 거라는 그 많은 뉴스를 보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오보였음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큰 기쁨을 잠시나마 누렸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고요. 현재는 타결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지금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무급휴직 통보를 받은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총 방위비 분담금 지원 대상자인 8,500명 중에 4천여 명이 최종 무급 휴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한 60% 정도쯤 되는 건가요?
한 50% 조금 안 되는 거죠. 아, 50% 4천 명이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무급휴직 기간은 이거는 뭐 미리 통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타결이 안 되면 계속 그냥 무급휴직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인건비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타결될 때까지 기간은 정함이 없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 하루아침에 강제로 무급휴직 대상자가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통보를 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당장 생활도 꾸려나가셔야 하는 분들인데 막막하실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매번 협상 때마다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최초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힘들어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무급 상태라면 다른 곳에 가서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디서 일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주한미군을 운영하는 뭐 부대나 기지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주한미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 근로자들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항상 그것을 강조해왔고 지금 주한미군의 본연의 기능은 거의 수행할 수 없는 상태고 자체적으로 생활만 가능한 상태의 인원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미국 측 입장으로도 좀 손해보는 상황일 것 같은데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도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무급휴직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사실 엄포 같은 걸 주한미군 쪽에서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무급휴직에 들어간 거는 처음인 거죠? 예,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예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방위비 분담금에 서로 간의 금액에서 입장차가 큰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큰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의해서 협상은 결렬되었고 최초의 무급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인 제도의 문제이고 그 소파 노무 조항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네. 예를 들자면 링 위에 두 권투 선수가 올라와 있는데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한 선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 선수는 손, 발이 다 묶인 상태로 시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경기가 가능하게 하는 룰 자체가 소파 노무 조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저희가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소파 조항 말씀하셨지만 그 노무 조항이 노동 상권을 부정하고 있다고요? 예, 그 소파 노무 조항에는 한글판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양국 간에 맺어진 협정에서 어느 한쪽 언어로만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같은 문구를 두고 한국은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미국은 노동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예, 거기 영문 표현에 예. 그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단어가 컨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 협정문에요. 영문 협정문에. 예. 그래서 영문 협정문의 그 단어를 미국은 노동법을 이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 일치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확인 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 소파 노무 조항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불법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뭐 노동 3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래서 손발이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글본이 없다는 거잖아요. 협정문에. 그래서 예. 그 한글본에 대해서도 양국이 합의를 하면 될 텐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냥 영문으로 협정문을 만들고 그걸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이 소파 노무조항의 개정에 대해서 요구했고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예, 정부에서는 소파 노무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개정의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지금 2020년에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적용받는 한국의 노동법을 네. 우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만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법이 국내 법이 지금 소파 밑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정부가 소파 그 표현을 이거는 노동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미국 쪽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소파 조항 개정하기 전이라도. 당연히 정부는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미국은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표현이 필요한 것이고 아예 그 조항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그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 소파 독소 조항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소파 조항이 그때는 개정을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왜 아직까지 개정을 안 했는지 좀 예. 한편으로 좀 답답하네요. 지금 듣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진행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미선이 효선이 사건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와 관련된 조항은 개정이 되었지만 저희가 다시 우리 한국인 노동자가 꼭 희생이 되어야 이 노무조항이 개정이 된다면 이건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이 없더라도 이 노무조항은 꼭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주한미군 쪽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면 곧바로 무급휴직을 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최종 통보서에 나와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방부가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의 룰 자체가 워낙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절대로 치러져서는 안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그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을 더 이상 이 링에 세워두지 않겠다. 더 이상은 방위비 분담금의 볼모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네.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한다면 더 이상 저희가 볼모가 되는 일도 없고 한국 정부는 한국인을 보호했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고 더 떳떳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제정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으로 차라리 주한미군 노동자분들을 주한미군 쪽에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고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파 노무조항 개정을 통해서 한국인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한국 정부에서 직접 우리를 고용해서 미군에 파견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 이상 주한미군의 노동자가 아닌 한국의 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노동 3권도 보호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이런 불법 부당한 일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노무 비용은 지금 한국 한미 방위비 분담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저희 인건비 중에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의 88%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옵니다. 12%를 내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아까 언급했던 그 한국 정부에서 고용을 통해서 더 이상 이렇게 한국인이 볼모로 되는 거를 방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협상할 때 차라리 우리가 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돈을 댈 테니 앞으로 해고 문제라든가 아니면 무급휴직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정부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도 좀 드는데요. 그 미국에서 있었던 마지막 협상에서의 제안이 그와 비슷한 제안입니다. 인건비를 먼저 지원할 테니 무급 상태를 풀고 나머지를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게 한국 정부의 제안이었지만 그마저도 거부한 게 이 협상이 지금 무급으로 가게 된 결과입니다. 참.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동료들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어제 무급 1일차고 오늘이 2일차입니다. 서로 얼굴도 볼 수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동료들이 매우 걱정이 되고 우리 동료들의 가족들이 더 걱정이 됩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노동조합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은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꼭 견뎌내서 다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날 웃는 얼굴로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원들과 가족분들께 이런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일단은 빨리 좀 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지호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 전세기 편을 이용해서 귀국하신 것 같은데 그 귀국 항공편 현지에서도 좀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일반 항공편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예, 이제 유럽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을 때쯤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항공편이 이제 제한적이지만 있는 편이었는데 특별히 이탈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급증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나마 제한적으로라도 운영하고 있었던 항공편들이 취소되고 아예 운항이 정지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사실상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항공편이 거의 끊겼다라고 볼 수 있는 좀 그런 좀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네, 비행기 탑승 전에는 그쪽에서도 일정 정도의 검역 조치가 있었습니까? 네, 2차례의 검역 조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항에 도착해서는 탑승자들이 이제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한국에서 오신 이제 방역 관계자분들께서 이제 통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마련되어 있는 그 임시 검역소에서 서류와 신분증과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고 이제 2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발열 체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검사 조치를 이제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네, 비행기 탑승한 이후에도 자리 배치 같은 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첫날 비행기에 탑승한 인원이 3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리를 유지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자리 배치는 이제 있는 그대로 쭉 이렇게 탑승객들이 쭉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최대한의 그 동선을 좀 줄여달라는 권고는 있었지만 이제 뭐 움직이는 것 자체를 제한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탑승했었던 탑승객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최대한의 동선을 줄이고 또 식사 시간 이후에는 또 마스크도 벗지 않고 다 착용한 상태에서 기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전세기 이용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안내 방송 듣고 마음은 어땠어요?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상황이 사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에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상황에 계속 놓여 있었는데 일단 한국 도착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주셔서 좀 사실 좀 이렇게 안도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있었고 또 사실상 이렇게 좀 고립되어 있던 상황에서 또 한국 정부에서 또 이렇게 항공편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사실 감사한 마음이 사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곳에서 머물고 좀 대기하는 마음이 좀 어떨까 걱정도 되는데요. 좀 건강 조심하시고 귀가하신 이후에도 2주간 자가격리는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우리 교민 514명이 귀국 작전이 오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1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유학생 손정국 씨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해외여행 갔다가 낭패를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디 한 곳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죠. 그럴 때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자산이 되는 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우리도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근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들이 기댈 마지막 안식처를 빼앗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제 이탈리아에서 5살 아들과 함께 귀국한 한 부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국 공항을 주선하고 몇백 명을 태우며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보니 자랑스럽다. 국력이 힘이더라. 과거 자국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미국 정부를 보면서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못하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나온다는 소식에 불안해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언젠간 나도 그들처럼 보호받을 수 없다는 생각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청취자분들이 의견 문자로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57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안녕하세요. 김성원의 시사의 애청자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더 애써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0349님. 꽃구경은 내년에 하면 됩니다. 빨리 이 시간을 잘 이겨내서 다시 좋은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좀 조금 힘들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만 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건조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충청 내륙지방, 경북 지역 또 전남 동부지방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 당분간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조한 상태가 계속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건조특보도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 야외 활동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 충청도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 높은 5도가 예상되는 등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의 분포로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오늘처럼 16도가 예상되는 등 중부지방은 17도 안팎, 남부지방은 19도 안팎으로 오늘 낮보다 1, 2도 정도 높아져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 차이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8.1도, 습도는 51%입니다. KBS 58분 날씨 홍상우였습니다.